네, 지금부터 2021 G푸드쇼 온라인 컨퍼런스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 G푸드쇼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임입니다. 어제 펫푸드 강연에 이어서 오늘은 아쿠아포닉스 강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 G푸드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해 아쉽지만 알찬 내용을 많이 준비한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탄소 중립 정책 등과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만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1 G푸드쇼 개최와 함께 실제 식품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모두 오늘 주제에 대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채소 재배도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수족관에서 자라고 있는 물고기, 그리고 수족관의 물을 이용해서 싱싱한 채소를 가꾸는 비닐하우스. 언뜻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물고기와 채소를 함께 길러서 수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쿠아포닉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되는 유기물을 이용해서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순환형 시스템으로 실제 농어민 소득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기후 변화 대응 미래 식량 안보의 혁신, 아쿠아포닉스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1 G푸드쇼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물고기가 키우는 아쿠아포닉스 채소라는 주제로 경기도 농업기술원 도시원예팀 김진영 팀장님께서 환경 친화적인 아쿠아포닉스의 원리와 채소 재배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만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벼농사부터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밭농사까지 예로부터 농사는 땅이 힘으로 지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원칙을 깨고 특별한 농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고 물고기의 배설물이 식물의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 신기하고 스마트한 현장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와! 이곳은 어디일까? 어서 와, 안녕. 너 새로 왔구나? 반가워. 잘 부탁해. 그런데 이곳은 특히 물이 맛있네. 오, 예리한데? 내가 이곳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게. 먼저 저 식물들은 뭐지? 우리가 바로 먹는 물이 저 식물들에게서 얻는 거야. 아주 고마운 이웃사촌이지. 이웃사촌? 우와, 우린 식물과도 친구인 거야? 식물은 물고기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이용하고 물고기는 식물이 정화한 물에서 자라는 친환경적인 재배 기술이야. 메기, 금붕어, 새우, 뱀장어, 비단잉어 등 다양한 어종을 이용한 채소 재배 모델을 개발했어. 채소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쿠아포닉스 전용 기능성 여과제를 개발했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영양 만점 물을 마실 수 있지. 그렇구나. 그런데 그냥 물도 마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물을 받지? 아주 스마트한 질문이야. 물고기 배설물로 오염된 물은 환경 오염이 되어 깨끗한 물로 계속 교체가 필요하지.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에서 만들어지는 해로운 성분인 암모니아를 미생물들이 도와주어 채소가 필요한 영양분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저기 보이는 저분은 바로 아쿠아포닉스를 개발한 분이셔. 네, 아쿠아포닉스는 환경 친화적으로 물고기와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물고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많은 유기물들을 채소가
영양분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질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너무 유용한 정보야. 기록, 기록.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허브류와 잎채소 등 무농약 채소를 재배하여 레스토랑과 호텔에 시범 판매 중이기도 해. 아쿠아포닉스의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지. 이뿐만이 아니라 메기와 같은 양화를 활용하여 토마토나 딸기 등 과채류를 재배했어. 그래서 이렇게 키운 과채류를 직접 따고 맛보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지. 아하, 아쿠아포닉스를 활용한 체험, 교육, 원예 치료 등 다양한 6차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구나.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도시민에겐 체험과 교육, 소비자에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석삼조의 환경 친화적 아쿠아포닉스입니다. 작은 면적의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도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한 아쿠아포닉스는 도시 농업으로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아쿠아포닉스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원예 팀장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앞으로 미래의 식량안보의 혁신 아쿠아포닉스 주제 1번으로서 물고기가 키우는 이러한 아쿠아포닉스 채소에 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첫 번째, 국내 농업에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형 아쿠아포닉스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마지막 아쿠아포닉스 전망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농업의 환경 변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는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집중호우라든지 또는 가뭄, 고온, 또한 한파, 병해충에 의한 이러한 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들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기후 변화는 결국은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병해충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중호우와 그리고 집중장마, 그리고 여름철에 폭염은 농산물의 가격에 폭등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는 금년도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김장 물가 속에 김장 물가가 굉장히 올랐죠. 특히 이제 배추, 고냉지 지역에서 배추가 생산되는데 온도도 높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병 발생으로 인해서 채소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먹거리들이 안전성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농업을 좀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많이 들어보셨지만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달된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작물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기후변화에서 굉장히 적응하고 또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스마트팜 보급 실적이 지금 계속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또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식물 공장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식물 공장이라고 하면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또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채소들이 완전히 밀폐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장과 같은 그러한 실내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새삼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요 밑에 그림은 메트로팜, 우리가 지하철 역사와 같은 전혀 햇빛이 들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러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한 이미 상품화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식물 공장의 확산이 또 하나의 큰 농업의 어떤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이러한 건강한 채소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저희 채소 쪽에서 보면 이런 샐러드 채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농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또 일부 이렇게 대형 마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체인점과 같은 전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샐러드 채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집밥이라든지 코로나 전국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건강식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채소의 수요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신선 편의,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시장이 1조 원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또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한 요리하기 편한 그런 편리성을 추구한 소비 트렌드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컵 과일, 샐러드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신선 상태의 세척과 여러 가지 절단 과정을 거친 위생적인 그러한 샐러드라든지 이러한 조각 과일들에 대한 식품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농가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2000년대 이후로는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또한 노령화 지수는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업에 대한 그런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최근 10년, 20년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전국 출생아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변화는 뭐냐 하면 귀농 귀촌하는 인구들이 점진적으로 한 해 한 50만 이상 정도 이렇게 귀농 귀촌 인구의 추이는 늘어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그 국내 전 세계적인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이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왜 아쿠아포닉스를 해야 되느냐라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지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 물고기들이 함께 채소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환경은 굉장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친환경적인 실제 기술을 도입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먹거리에 대한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시민들은 이러한 물고기와 채소를 통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아쿠아포닉스 속에서 농업인들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쿠아포닉스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기술인데요. 자, 옆에 보시면 자, 전통적인 양어장입니다. 양어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큰 수조에다가 물고기를 키우는 게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아쿠아컬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고기를 키우는 기술은 우리가 사료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가 자라게 되면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하게 되는 이러한 양어 기술입니다. 이 기술과 그리고 또한 수경재배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료를 물에 녹여가지고 녹아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식물의 뿌리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 뿌리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는 이러한 과정을 저희들은 수경재배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이드로포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양어와 수경재배가 만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아쿠아컬처의 아쿠아를 그리고 수경재배 하이드로포닉스의 포닉스를 저희들이 두 개 합쳐가지고 이 아쿠아포닉스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장점은 뭐냐? 우리 채소와 미생물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 물고기가 사는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소에서 이 물고기가 사는 물 속에 있는 유해한 성분들을 이 채소와 그리고 미생물들이 물 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한테 해로운 그런 물질들을 자기 영양분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을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90% 이상 물 절약이 가능하고요. 또한 채소는 어떤 이득을 보느냐? 물고기의 배설물들이 바로 영양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작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화학 비료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재배하기 때문에 농약이나 항생제 사용 없이 환경 친화적으로 저희 소비자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물고기의 배설물이 어떻게 영양분으로 바뀔까요? 네, 여기 보시면 그림에 이 사료를 먹은 이 물고기가 어류의 여러 가지 배설 작용을 통해서 유기물이 됩니다. 자, 이 유기물들이 물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소가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이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식물은 물고기에서 나오는 채소가 자라는 그런 뿌리에는 유기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유기물 자체를 이용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온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지 몰라도 그 이온화 과정을 거치는 그 작용이 바로 이 미생물들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과 서로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유기물들이 서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속에 우리가 질산 물고기에서 발생되는 질산의 어떤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물고기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여러분 냄새도 많이 나고 해로운 그런 물질이죠. 예를 들면, 자, 이게 영어로 표기하면 NH3라고 표기를 합니다. 예, 암모니아의 이 해로운 것들은 다시 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NO2, 우리 아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질산의 그런 변화 과정을 거치고요. 자, 아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고기한테 해로운 그런 물질이 됩니다. 아질산. 그리고 아질산은 다시 미생물들에 의해서 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NO3 형태로 봅니다. 자, 질산은 이게 뭐냐? 우리 식물이 가장 이용하기 쉽고 또한 이용 그 활용도가 높은 그런 물질 중에 질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NO3 형태를 거쳤을 때 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NO3 형태로 흡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태양광에 나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다녔을 때 배웠을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을 또 만들어내요. 결국은 태양광에서 나오는 이 빛 그리고 물속에 있는 이러한 배설물들이 미생물들의 작용에 의해서 순환적인 사이클을 그리면서 채소가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라는 물고기는 이 해로운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채소가 이용해 주기 때문에 물고기의 행복 지수는 높아가겠죠. 네, 해로운 물질들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물을 굳이 새로운 물을 매일매일 갈아주지 않더라도 이 물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자, 채소들은 이 물고기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을 영양분으로 계속 이용하고, 그리고 또 태양광에서 공짜로 이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친환경적인 그러한 재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식물의 뿌리에 있는 이런 많은 이온들이 아까 유기물이 어떤 무기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식물이 필요한 필수 원소가 이 뿌리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동되지 않으면 이러한 식물의 영양의 결핍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닉에서는 양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채소도 잘 자라게 하고 물고기도 잘 자라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일 수 있지만 이 균형이 잘 맞춰짐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바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우리 만나시라고 우리 젊은 청년 농부들이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이 틸라피아라는 물고기를 키우고 여기서 나오는 채소를 이러한 만나박스라고 샐러드 채소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게 지금 만나시라는 회사가 지금 많이 처음 초기 단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의 태안의 소유체라는 이런 회사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아쿠아포닉스를 활용해서 채소 생산뿐만 아니라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 원예 치료 등 다양한 육자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닉 팜투어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아쿠아포닉을 통해서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사례가 되겠는데, 미국에는 이런 세몬 연어죠. 연어를 키워가지고 채소도 키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샐러드 채소를 친환경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국내보다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기업적인 그런 단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를 간단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쿠아포닉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떻게 처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접근을 하기 쉽게 해서 저희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기업화할 수 있는 산업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할 수 있는 샐러드 채소의 그 엽채류의 모델, 그 다음에
토마토, 딸기와 같은 과치류 모델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작물별로 얼마나 생산이 되느냐, 생산성,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활용 매뉴얼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장치가 요과제가 필요합니다. 요과제라는 것은 물고기에서 배설물들이 식물이 채소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찌꺼기라든지 이런 유기물들이 충분히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물고기에 해로운 그러한 아질산이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아쿠아포닉스에 적합한 어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용 사료도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자, 엽채류에 대한 먼저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종은 메기도 괜찮고요. 극동산 뱀장어도 해보고, 큰 징그미 새우, 틸라피아, 비단잉어, 관상어, 다양한 민물고기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하였습니다. 자, 이 모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 수직형 모델인데요. 밑에는 물고기를 키우고 위에는 채소를 키우고, 네,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시장에 가서 직접 전시한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굉장히 보기에는 멋있는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 뿌리가 만약에 물고기가 자라는 수조까지 내려가면 이 물고기들이 뿌리를 이렇게 먹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는 채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뿌리가 채소의 뿌리가 물고기가 먹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넓은 면적에서 하기는 굉장히 재배 면적이 적고 관리가 어려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이런 물고기 수조를 별도로 두고요, 채소 재배 배들을 두고 그 사이에 이제 여과 장치를 두고 수조와 물고기를 분리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들이 농가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채소 재배 배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형태는 이 물고기 수조에서 나온 물이 채소 재배 배드로 가게 되고요. 다시 또 채소 재배 배드로 간 물은 이 물고기 수조로 이동하는, 그래서 이 아쿠아포닉스를 순환형 구조라고 합니다. 물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물고기의 재배 환경과 채소 재배 환경을 서로 순환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채소도 생산하고 여기 있는 물고기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일체형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업이 어렵고, 그 다음에 채소 재배 면적의 비율이 적은 단점이고 제작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용이라든지 도시농업용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엽채류 재배 모델에서 좀 주의할 점은 뭐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농가에서 많이 하는 플로팅 모델은 뭐냐면 물 위에다가 이런 스티로폼 배드를 띄우게 됩니다. 이런 형식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Deep Water Culture,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물의 양을 좀 많이 두기 때문에 Deep Water Culture라는 DWC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경 재배에서 흔히 많이 하는 NFT 모델이라는 것은 이런 채널, 흔히 또 거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빗물 바지처럼 생긴 이런 채널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얇게 물을 집어넣습니다. 보통 높이는 한 2cm 내외로 이렇게 물을 집어넣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채소를 키우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원형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형 또는 수평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델들이 장단점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농가에서 흔히 많이 하는 이러한 플로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의 물량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할 때 굉장히 경제성 있게, 즉 설치 비용이 굉장히 낮은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뿌리 발달도 보시면 물이 많기 때문에 뿌리 발달에는 상당히 유리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부 여름철에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고온기에 뿌리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팅 방식에서는 이 채소가 자라는 뿌리 부분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DWC 모델은 뭐냐면 이 스티로폼이 물에 바로 붙게 되면 뿌리 부분에 이 공기층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뭐냐면 이 스티로폼과 이 스티로폼 배드와 이 물고기가 자라는, 채소가 자라는 양어수의 이 공간에, 빈 공간에 공기층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층을 두게 되면은 이러한 DWC 모델에서도
한여름에 고온기에도 충분히 작물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단점은 뭐냐면 넓은 면적이다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이 곤충이라든지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가장자리에 햇빛이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 이 녹색의 조류들이 발생하는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F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NFT 모델 같은 경우에 위에가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령된 보통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단부와 하단부가 식물이 자라는 부위가 상단부와 하단부가 뿌리 부분이 잘 밀폐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이끼나 조류의 발생이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물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유속이 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물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물의 온도를 좀 식혀주는 그러한 냉각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그 방식보다 좀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수직형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수직형 재배에서는 이 단점은 이 지하부에 아랫부분에 상단부는 생육이 좋은 데 비해서 이 하단부에 햇빛이 서로 간섭이 되기 때문에 하단부에 채소가 잘 안 자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LED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면적이 넓은 면적에서는 충분히 이 수직형의 그 그늘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LED의 추가 없이도 또 이러한 수직형이 또 가능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수가 높게 되면 별도의 프레임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한 수확할 수 있는데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각 모델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쿠아포닉스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러한 것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어떤 농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소에 따라서 충분히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후 적용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물고기 1톤 장어를 할 때 그러면 채소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물고기 1톤에서는 한 20kg 이상 물고기를 키울 수 있고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한 40kg까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별로 채소 재배 면적을 이 정도 이렇게 10에서 20 스퀘어 미터, NFT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면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고기와 채소 재배 면적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면적이 너무 많게 되면은 물고기의 그 바이오매스의 그 과잉으로 돼서 유해한 물고기한테 유해한 아모니아 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소가 너무 면적이 물고기 대비 많게 되면 채소가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육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을 잘 생각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설 대비 저희들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 300평 1000스퀘어미터를 했을 때 보통 물의 양을 한 봤을 때 100톤에서 200톤 그리고 NFT 방식에서는 한 15톤 정도 그리고 PVC 파이프 방식은 한 20톤에서 25톤 정도 이렇게 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저희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우리 아쿠아포닉에서 엽채로 생산하는 이러한 수조와 여과장치 이런 채소 재배 배들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채소를 재배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어떤 적합하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재배해 보니까 이러한 샐러드형 채소들이 좋다는 거죠. 이러한 샐러드형 채소들은 주로 유럽에서 나온 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양배추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결구가 되는 이러한 샐러드형 채소들이 아쿠아포닉스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샐러드 채소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것은 상추 종류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시험에 또 이용할 수 있는 어종은 어떤 게 있느냐? 메기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틸라피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관상어로서는 비단잉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동작에는 매운탕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물고기면 동작에 그 다음에 향어도 굉장히 생육도 빠르고 아쿠아포닉스의 채소 생산에 좋은 그런 어종입니다. 그리고 뱀장어, 그 다음에 큰 징그미새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해봤을 때 어종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기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용이하지만 좀 출하시 가격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판매를 했을 때. 이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출하시 가격은 높지만 양식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취업 가격이 조금 높고 불안정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단잉어 같은 경우에는 양식도 용이하고 관상용으로는 적합하지만 또 식용으로 크게 이용할 수가 좀 어려운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 큰 징거미 새우 같은 이런 새우 종류들은 출하시 가격도 굉장히 좋지만 또 단점으로서는 온도를 높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 가장 큰 단점은 고밀도 사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밀도 사육이 어렵기 때문에 아쿠아포닉스에서는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종으로 이 새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쿠아포닉스를 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 자, 채소를 어릴 때 종자를 파종을 하고 키우는 것을 육묘라고 합니다. 자, 육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묘장이라 그러고요. 이 육묘장에 어떤 환경을 줘야지 채소들이 잘 자라느냐,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서 왜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묘장에서 하게 되면은 육묘장은 전체 채소 재배 면적이 한 5%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 속에는 이제 판넬로 이렇게 분리된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 아쿠아포닉스 육묘장 환경관리는 20에서 22도, 그리고 습도는 60에서 70%. 자, LED 광량은 200에서 400 마이크로몰, 그리고 조명은 12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비춰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다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채소가 자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육묘장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 됐고요. 자, 육묘장에서 왜 햇빛에 하지 않고 육묘장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이러한 LED를 이용을 하느냐 하면 이 LED의 광질을 따라서 채소가 제일 육묘에 할 수 있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목적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 우리가 일정한 그 육묘장의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채소가 가장 최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사계절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 온실이라든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굉장히 고온이고 겨울에는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육묘장이 없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육묘를 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아니면 생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이 조절되는 육묘장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의 병해충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때문에 병해충에 대한 피해를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육묘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20일 정도 육묘를 하면은 생체중이 한 6g 정도 되면은 충분히 옮겨 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육묘 과정이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육묘한 다음에 며칠을 키워야 되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하할 수 있는 상품의 크기가 150g 내외입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만 키우면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30일 이상 키우게 되면 굉장히 이 사이즈가 400g 이상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육묘하는데 한 20일 내외, 그리고 육묘한 다음에 상추를 옮겨 심는 것을 정식이라고 합니다. 정식한 다음에 소요되는 일수는 약 20일에서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어종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어종별로 채소 생산성 검토가 되겠는데, 이거는 극동산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자, 뱀장어도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생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한 3kg 정도, 2kg에서 3kg 정도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고요. 자, 비단잉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곱미터당 한 5kg. 네, 비단잉어가 그래서 아까 채소 생산성을 키우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추 종류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자, 메기 같은 경우에도 제곱미터당 환산을 해보면 제곱미터당 한 7kg 정도 이상 높은 수량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틸라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피아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3kg 정도 이렇게 수량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 향어가 되겠습니다. 향어도 마찬가지로 제곱미터당 전체로 한 5kg 정도 충분한 수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량성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양액 재배를 했을 때보다 일반 우리가 비료를 이용한 것보다 생산성이 어떠냐? 네,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비료로 키운 그러한 일반 양액 수경 재배보다 생산성이 더 많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닉스를 하더라도 생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을 발간을 해서 혹시 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이러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 하면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책을 지금도 저희들이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쿠아포닉스의 그 활용을 위한 매뉴얼, 이런 채소 재배 책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개념 원리, 그리고 모델별 특성, 그 다음에 병해충 관리, 그 다음에 어류의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을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쿠아포닉스 채소 재배의 수질 양분 함량을 기준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건 실제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수질을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지? 자, 중요한 것은 pH는 6에서 7 사이, 그 다음에 그 염류 농도 EC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0.5에서 1.5, 그리고 우리 산소 포화도는 6에서 10, 그 다음에 수온은 20에서 25도, 그리고 아질산은 1 이하로 유지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채소 재배의 다량 원소, 미량 원소, 그리고 각각의 질산,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황산, 이러한 적정한 범위는 이 정도 범위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하면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량 원소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철분, 아연, 망간, 구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물이 필요한 그런 원소 중에서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만 꼭 필요한 원소를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의 균형이 잘 맞을 때 이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최적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아쿠아포닉스 채소의 식품 안전성은 어떠냐?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러한 유해 미생물을 아쿠아포닉스 양어한 양어순에, 혹시 물에 그 물고기가 자라는 물에 어떤 이러한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있지 않을까 해서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항색포도상균, 이콜라이 대장균 같은 이러한 유해한 미생물을 분석을 해서 실용화 재단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어떤 불검출을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아쿠아포닉스 생산된 채소에 또 어떤 미생물의 어떤 검출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채소를 가지고 이러한 유해 미생물을 했을 때 저희들이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은 결과 이러한 유해 미생물들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류 질병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류에 초기에 입식할 때 최대한 깨끗하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은 그러한 어류를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어떠한 물고기의 항생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반 기술을 갖추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뒷면에 보면 여러 가지 설치한 사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쿠아포닉스를 적용한 우리 경기도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 여주에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00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동형 하우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채소가 자라는 베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베드를 DWC 베드, 다음핵식 베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본 베드 위에 이렇게 물고기에서 나온 양어소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는 메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조는 10톤짜리 6개 정도를 해서 약 물고기는 1톤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ED 육묘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이러한 샐러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성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성은 이런 베드식 스티로폼 베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고기 수조와 여가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귀농귀촌 교육 체험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농부 사관학교에 대한 내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포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형 이러한 다맥식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ED 육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채소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좀 체험형에 가까운데요. 주로 이분은 식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생산된 채소를 모조리 이 식당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고기 수조는 비단잉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관상용 수조를 해서 거기에 소비자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농장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라는 채소들을 수확을 해서 여기서 식당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시설 하우스를 직접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생산 모델이 되겠습니다. 수조에는 주름, 이러한 비단익이라든지 향어, 맥 이런 어종들을 다양하게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채소 생산 이런 마찬가지로 플로팅 베드와 그리고 발화와 육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채소들은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 가장 지금 많이 하는 게 이런 로컬 푸드나 주변의 식당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 샐러드 채소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로컬 푸드에 이렇게 화분 뿌리채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지금 또 가장 또 많이 하는 이런 모델은 온라인 판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온라인 판매는 바로 수확을 해서 그날 배송을 하는 그런 신선한 채소를 인터넷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온라인 판매했을 때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온라인 했을 때 직접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그 반응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주로 샐러드를 이렇게 해먹고 그리고 이렇게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싱싱해서 소스만 간단히 뿌려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또 뻣뻣하지 않고 연하다. 이렇게 뭔가 이 소비자들의 취향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냉장 보관했다가 먹는 게 훨씬 아삭하고 맛있긴 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어쨌든 기존의 샐러드 채소보다 연하고 또한 이제 느낌 썬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추들이 썬맛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아쿠아포닉스에 나온 채소들은 부드럽고 썬맛이 없는 게 이 고객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쿠아포닉스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아쿠아포닉스라는 것은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미래에 우리가 식품 안전에 굉장히 이바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환경 친화적이다. 순환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체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쿠아포닉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쿠아포닉스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뭐 외국 자료긴 합니다만 이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연간 12.8%가 성장하고 2025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를 비롯해서 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조금씩 지금 아쿠아포닉스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게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기술을 또 발달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아쿠아포닉스의 이러한 채소 생산을 기술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또한 소득화시키고 또 산업화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책자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또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강연 준비해 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이동훈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국내 아쿠아포닉스 산업은 향후 6차 산업을 견인하는 중심 산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라고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께서 국내 아쿠아포닉스의 산업의 이해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국내 아쿠아포닉스의 산업의 이해와 발전 방안에 대해 강의할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이동훈이랍니다. 예, 아쿠아포닉스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수산 양식의 아쿠아컬처와 수경 재배의 하이드로포닉스를 결합한 말입니다. 즉, 수산 양식의 아쿠아, 수경 재배의 하이드로포닉스의 포닉스, 이거를 합쳐서 아쿠아포닉스를 하죠.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물고기 농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물, 어류, 그리고 식물, 미생물이 되겠죠. 특히 미생물의 경우는 어류에 발생된 오염물질을 미생물에 의한 무게분화 및 질산화 과정을 통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용으로 전환시켜줍니다. 현재 국내 수산 양식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산 양식은요, 옛날에 이제 전통 양식을 보면 지수식 양식, 유수식 양식, 가두리 양식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가두리 양식은 내수면에서는 없어졌고요.
현재까지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식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수산 양식이 현재는 첨단 수산 양식으로 점점 대체되고 있죠. 흔히 우리 대표적인 것이 순환 여가식, 그리고 미생물 총량식 아쿠아포닉스가 되겠습니다. 순환 여가식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달아서 물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재순환을 통해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 미생물 총량식은 기계 장치보다는 미생물 자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미생물만으로 수질을 유지하면서 물의 배출 없이 그렇게 키우는 양식 방법입니다. 이 아쿠아포닉스는 물을 수산 양식을 하면서 물론 앞에 이야기한 라스와 BFT와 같이 물을 소비하지 않는 양식 방법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이 식물을 이용해서 물을 정화한다는 방법이죠. 또한 이 아쿠아포닉스는 순환 여가식의 식물 재배를 결합할 수도 있고요. 이 미생물 BFT에다가 또 수경 재배지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수산 양식은 현재 점점 스마트 양식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쿠아포닉스는 이러한 스마트 양식 쪽도 이제 결합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4차 산업보다는 6차 산업으로 아마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내 수산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은 총 이렇게 4단계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한 2단계 정도까지 진입되었고요. 사람과 컴퓨터가 공존하면서 이러한 양식장 환경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죠. 이게 한 단계 더 발전된다면 이제 거의 컴퓨터에 의해가 환경이 제어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쿠아포닉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임업, 업 가구의 인구는 줄어들고 지금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1.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농가의 경우는 7.9%, 업가의 경우는 약 24.7%로 도시 근로자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안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9위의 순위에 랭크되어 있죠. 일본은 21위, 중국은 35위로서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상위 10개국은 모두 유럽과 북미 국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란 넓은 뜻으로는 자국민에게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좁은 뜻으로는 비상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태세를 뜻합니다. 이처럼 향후 세계는 이 식량 전쟁이 아마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노동력과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자본과 앞으로 기술 집약적인 성진 농수산 생산 방법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선진 농수산의 생산 방법의 일환으로서 지금 아쿠아포닉스는 국내에 도입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 1차 산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바다 및 강하천의 환경 오염이 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생산 시설에 따른 바이러스, 세균 등 질병에 의한 대량 폐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 농약 사용이라든지 수산 쪽에서 양식을 하다 보면 기생충 제거를 위한 약품을 쓰고 있죠. 또한 농업이든 수산 양식업이든 세균 등에 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항생제 등 이러한 인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약품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도 이 아쿠아포닉스는 아주 친환경적인 생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 그 수경 재배에서 그리고 수산 양식에서
쓰는 이러한 기생충약이라든지 항생제 등을 한쪽에서 쓰게 되면 다른 한쪽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든 양식을 하든 양측에서 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친환경적인 생산 방법으로 식품 안정성에는 아주 효과적인 생산 방법으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아쿠아포닉스 산업은 4차 산업과 연계해요. 스마트 쪽으로 이제 향후 발전되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국내 아쿠아포닉스 사업은 4차 산업을 기반에 조금 둔 6차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1차 산업은 이러한 외부적인 부가가치 증대 효율 면에서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쿠아포닉스는 1차 산업의 한계를 벗어난 6차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개인적인 소득의 향상과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 아쿠아포닉스 발전사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6세기경 중국에서 메기 수조의 부산물을 논에 시비하여 거름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적 규모 기록으로는 15세기부터 16세기 멕시코 중남부 아즈텍 제국내 관계농업 실시한 기록이 있고요. 현재 주요 국가별 아쿠아포닉스 현황은 유럽과 북미 대륙을 중점으로 발전되고 있고 이외에 호주, 일본 등에서 아쿠아포닉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의 개념의 변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아쿠아포닉스의 정의는 폐쇄식 순환 시스템에서의 어류와 식물을 함께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되었고요. 2009년도와 2015년도에 걸쳐 다시 2017년, 2019년에 걸쳐 아쿠아포닉스 개념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수조를 이용한 어류와 식물의 통합 재배 방식으로 식물 성장을 위한 양적 영양소의 대부분, 그러니까 어류에서 발생되는 영양분이 80% 이상 유래되어야 된다로 정의되어지는데요. 이러한 개념이 2017년부터 변화되어 2019년도에는 어류에서 유래되는 영양염은 50% 이상이 되고요. 그 외 외부에서 영양분을 보충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아쿠아포닉스 개념은 카스 개념으로서 즉 커플드 아쿠아포닉스죠. 이걸 줄여서 카스라고 하는데 또한 원루프 아쿠아포닉스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접했던 아쿠아포닉스입니다. 뭐냐면 그 수경 재배 쪽과 어류 양식 쪽이 한 매개체로 해서 계속해서 순환되어 가지고 생산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는 5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커플드 아쿠아포닉스라고도 하고요. 투루프 아쿠아포닉스, 현재는 이 투루프가 이제 멀티루프까지 이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뭐냐면 어류에서 발생되는 배설물을 따로 한 곳에 집적하여 모은 다음에 그 집적된 모아진 곳과 수경 재배 쪽이 이제 순환되는 거죠. 그리고 식물 쪽에서 이용된 물은 어류 쪽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 방향으로 이제 물 흐름이 바뀐 건데요. 이러한 개념이 바뀐 것은 현재 앞전에 이야기했던 카스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수산 양식 비중이 너무 올라가지 않아서 5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쿠아포닉스를 생각하면 식물 쪽에서 생산이 나겠지만 수산 양식 쪽에서도 생산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시스템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담수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이제 호주나 미국의 버진 아이슬란드 지역에서 보면 호주는 소규모 식량 생산 위주로 시작되었고요. 미국의 버진 아이슬란드 그 대학 기관에서 UBI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현재 보편화된 표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국내는 이 UBI 시스템을
개량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UBI는 산업화를 위한 상업적 규모의 생산 형태로 시작되었고요. 현재 또 보면 유럽 나라에서도 현재 이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아쿠아포닉스의 한 예로 보면 거의 600m 제곱에서 면적에서 이제 아쿠아포닉스를 하고 있는데 125톤의 틸라피아와 15톤의 토마토, 6톤의 딸기를 매년 생산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5만 개의 엽채류 개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아쿠아포닉스 농장이 있는데, 농장이라기보다는 기업이죠. 이 아쿠아포닉스 기업은 4만 미터 제곱의 그 양식장과 그리고 12만 3천 미터 제곱의 식물 재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한 8만 톤의 연어가 생산되어지고요. 매일 3만 개의 엽채류가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발전 형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규모는 지역 소비 중심으로 아마 일어날 것이고요. 대규모 아쿠아포닉, 그러니까 공장 형태의 중심의 아쿠아포닉스는 도심 소비 형태를 이루는 그런 큰 공장으로 아마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규모의 이제 아쿠아포닉스는 도시 환경 조성이라든지 빌딩의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부가적인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업적 아쿠아포닉스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료는 어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죠. 이러한 어류 성장을 위해 공급되는 사료가 어류가 섭식을 하고 나면 배설물이 나올 겁니다. 이 배설물은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다시 무기물화되고 그 다음에 질산화 과정을 거쳐 어류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암모늄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산염으로 전환된 다음에 식물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이용된 물은 다시 어류 수조로 다시 순환되는 구조죠. 대부분 저희 어류에서 이용되는 사료는 어류에서 이용되는 사료에서 발생되는 영양염은 대부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염을 포함하고 있지만 철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 네 가지 원소 같은 경우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 양에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해지는 영양염을 인위적으로 조금씩 공급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아쿠아포닉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의 장점은 어류와 식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점이죠. 시설 설치 방식에 따라 대지 면적의 효율성인 정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식물 생산에 있어서 단층 형태가 아닌 2층, 3층 형태로 하면 같은 부지 내에서도 생산량을 2배, 3배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쇄식 순환 방식으로 오염원의 발생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순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 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의 오염원은 주로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 사용량이 최소로 하기 때문에 외부 오염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순환 여가 방식 선택 시 시설 비용이 많이 들죠. 초기에 뭐 어류 수조도 있어야 되고 침전조, 여가조 등 이런 여러 장치들이 달리게 됩니다. 또한 어류 배설물에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염이 거의 한 87%는 커버가 되더라도 부족한 영양염이 꼭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인위적으로 첨가를 처음에는 하겠지만 기술의 축적과 노하우가 있다면 pH라든지 미생물을 이용한 최적 방식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극복 가능한 문제고요. 식물 성장을 위해 영양염의 인위적인 추가가 필요하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pH와 미생물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류 양식과 식물 재배에 대한 이원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죠. 즉, 그 수산 계열의 뭐 학문만 공부할 게 아니고 농업 쪽에, 원예 쪽에 또한 이러한 학문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적인 지식 체계를 다 습득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해산동물, 바다에서 생산되어지는 수산 양식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키우는 가채류라든지 엽채류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나 염소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 이 바다물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상당히 높은 분포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산동물은 아직까지 아쿠아포닉스에 적용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식물이 요구하는 필수 영양소의 상대적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식물은 흔히 1차 영양소, 2차 영양소, 미량 영양소로 나누어 보자면 1, 2차 영양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뭐 칼륨, 인, 칼슘 정도가 되겠고요. 미량 원소는 특히 철이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이 철 문제가 초기 아쿠아포닉스를 운영할 때 가장 문제시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로 탄소와 산소가 수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탄소와 산소 부분은 주로 이제 대기로 통해서 이제 식물이 이용하게 되겠고요. 산소, 수소 또 대기와 물에 의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질소,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등 이런 거는 이제 사료, 어류가 습식한 사료에서부터 이제 배설물로 통해서 나와가지고 미생물이 그걸 무기물화 시키면 거기서부터 이용 가능하고요. 철, 미량원소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의 한 87%는 어류가 이용하는 것과 식물이 이용하는 영양소 요구량이 거의 겹쳐지게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어류 사료로부터 이것을 식물을 키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식물들이 이용하는 영양소의 pH 범위가 제각 조금 큰 영양소와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흡수를 못할 뿐이지 그 흡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문제없이 생산 가능합니다. 100불 생산에 소요되는 물의 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러한 작물에 비해서 아쿠아포닉스가 굉장히 작은 물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가축인 그 소, 돼지, 닭, 그다음에 곤충에 비해가 어류가 물 사용량이 가장 적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료 개수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에 비해 거의 어류는 곤충과 비슷한 사료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료 개수가 뭐냐면요. 사료를 우리가 흔히 만약에 1kg을 줬는데 체중이 1kg이 증가됐다. 이러면 사료 개수가 1이고요. 사료 공급량을 1kg을 줬는데 체중이 500g이 증가되었다. 이러면 사료 개수가 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사료 개수가 높아질수록 사료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사료 개수가 낮다는 것은 작은 사료를 먹더라도 그만큼 체중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사료 개수가 높다는 것은 많이 먹고 그 체중 증가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 곤충하고 어류를 살펴보면 이 사료 개수가 낮죠. 닭, 돼지, 소는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사료 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료를 많이 먹여도 그 체중을 증가로 가는 것은 적다는 거죠. 그에 비해가 우리 그 수산 양식 쪽의 어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간이 그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로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산 양식 쪽에서 물을 버리지 않고 순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식 방법이 라스와 BFT입니다. 라스는 순환여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BFT는 미생물 총양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여가 양식에 보면 여러 장비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순환여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배설물을 제거하고, 그다음 생물학적으로 물고기가 해롭지 않은 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생물 여가조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용균에 대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램프라든지 오존 장치라든지 또 장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배적으로 어류를 키우다 보니까 요구량이 높아지니까 또 이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산소 용액이라든지 액화상소 장치, 이러한 여러 장치들이 부가적으로 시설에 이제 들어가지게 되죠. 그에 비해서 BFT, 미생물 총양식은 국내에 2000년대에 도입된 사육수 재순환 양식 방법인데요. 양어장 내 수산생물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 중의 하나인 이러한 암모니아를 유기탄소를 사용해서 미생물을 전폭을 시킨 다음에 미생물 총형성을 유도한 후 이를 수산생물이 다시 섭식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질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라스 같은 경우는 기계 장치와 설비의 그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만 좀 많이 들이면 쉽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BFT 같은 경우는 사람의 경험이 아주 크게 좌우되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쿠아포닉 시설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원루프 시스템 카스라고 하죠. 커플드 아쿠아포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스 시스템이라서 디커플드 아쿠아포닉스, 투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아쿠아포닉스 시설은 거의 이러한 카스 시스템입니다. 즉 물에서 양식되는 어류의 물이 수경 재배지로 간 다음 수경 재배물이 다시 어류 쪽으로 오는 개념이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환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시스템이 UBI 시스템이죠. 그 UBI 시스템에서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연기 탱크죠. 연기 탱크. 왜냐하면 수산 양식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어류에게 사료를 공급하다 보면 이게 물 속에 어류에서 발생되는 호흡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미생물에 의한 호흡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러한 이산화탄소 축적이 됨으로써 pH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떨어지는 pH를 보완하기 위해서 pH 연기 탱크를 구성해 지게 되죠. 이러한 pH 조절 액으로는 수산화 계열이 수산화칼슘, 수산화칼륨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초기에 부족해지는 인과 철을 첨가하기 위해서 여기 연기 탱크에 철이라든지 이를 또 추가해서 같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스 시스템, 디커플드 아쿠아포닉스죠. 이러한 디커플드 아쿠아포닉스는 카스 시스템에서는 어찌 보면 물을 수산 양식 쪽과 그러니까 물고기 쪽과 식물 재배 쪽이 동시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열대성 고기를 키운다면 식물도 열대작물로 가야 되겠죠. 거의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엽채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2도 내외가 엽채류가 성장하기 가장 좋은 온도인데, 만약 외국에서처럼 이런 열대 어종을 도입을 해가 키운다면 28도 정도에서 키우겠죠. 그렇게 되면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온도가 안 됩니다. 이러한 단점도 있고요. 카스가 또한 수질을 정하는 목적에서
카스 시스템에서는 미생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생물 활용을 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그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테크닉으로 이제 그 카스 시스템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고기에서 발생되는 배설물을 따로 뺍니다. 빼가지고 이러한 슬러지를 한 곳에 집적시킨 다음에 이 슬러지를 처리를 해가지고 식물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 식물 쪽으로 보내준 물은 다시 물고기 쪽으로 안 가고요. 이 순환되는 슬러지 이걸 제강화 장치를 하는데 이 제강화 장치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보면 원방향이죠. 물고기 수조에서 발생되는 배설물과 일부 물이 이제 제강화 장치를 통해서 식물 쪽으로 가고 식물 쪽에 물은 다시 제강화 장치로 돌아와서 식물 쪽은 순환, 그러면 어류 쪽은 어류 쪽대로 별도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매개체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약간 부족해진 영양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인위적인 영양염을 조금은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물고기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틸라피아, 뱀장어라든지 이러한 온도를 28도 이상에서 키우는 어류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송어, 연어 이러한 온도를 20도 이하에서 키울 수 있는 어류들도 양식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식물도 별도로 어류와 공유되지 않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물을 또 재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으로는 이온화 시켜가지고 중간 장치를 매개로 해가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설 비용 측면에서 카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시설비가 들어가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요 이제 다스 시스템인데 투루프에서 더욱 진화된 멀티 루프 시스템의 체계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아직까지 국내는 현재 도입해서 상용화된 데는 없고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현재 지금 이 다스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연구기관에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저희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카스 시스템입니다. 주로 어류 탱크, 그다음 선프 탱크, 여과기, 식물 재배지 이 네 시설을 조합해서 한 물 흐름을 줘서 재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카스 시스템에서 엽채류 외에 딸기,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등 가채류도 생산 성공을 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스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류 수조, 그다음에 선프 탱크, 여과기, 식물 재배지 이렇게 네 가지의 시설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의 엽채류 재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DWC 방식이 있고요. DFT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Deep Water Culture 해가 깊은 물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내 말로 하면 뭐 다맥 방식 정도가 되겠죠. 다맥 방식, 물을 한 25에서 30cm 정도 높은 수위를 유지하면서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의 무게도 있어서 주로 바닥 형태로, 이제 1층의 바닥 형태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NFT, 뉴트리언트 필름 테크라고 해가지고 한 방막 수경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DWC 방식에 비해서 물 용량이 굉장히 작은 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포스라고 해서 분무 형태의 이제 아쿠아포닉스 엽채류 재배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여러 가지 재배 방식이 있는데 물론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가 이러한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방식을 채택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국내 이제 농목가에서 사용해서 이제 이로운 점이 있는 방식은 아무래도 DWC 그 다맥 방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포닉스와 그 일반적인 수경 재배 방식을 비교를 해서 보면요, 아쿠아포닉스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 보면 현재 테이블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아쿠아포닉스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수경 재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비해서 높은 경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포닉스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영양염을 최적에 맞게끔 넣어 주는데, 아쿠아포닉스는 이제 어류에서 발생되는 배설물을 이제 미생물이 무기물화 시켜서 그 영양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수경 재배 쪽이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데, 왜 아쿠아포닉스 쪽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냐면, 현재는 그 답을 PGPM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PGPM은 플랜트 그로스 프로모션 마이크로 오거니즘이라 해가지고요, 현재 2015년부터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식물이 성장을 조금, 아니면 면역 체계의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식물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이 아쿠아포닉스 쪽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한 예로 들어보면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수중에 F3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을 잘 못해요. F2 플러스 형태로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슈도모나스의 그 미생물 중에 슈도모나스 균이 있습니다. 이 슈도모나스 균의 균 같은 경우는 뭐냐면 F3 플러스를 F2 플러스를 이렇게 잘 바꿔주거든요. 이러한 미생물들이 아쿠아포닉스 쪽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이 아쿠아포닉스 쪽이 그 수경 재배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더 월등히 생산량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쿠아포닉스 농장 및 기업을 보면요, 주로 미국과 호주,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캐나다, 이런 유럽 쪽에, 북미 쪽에 많이 위치됨을 알 수 있고요. 저희 아시아 쪽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현재 상업적으로 아쿠아포닉스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쿠아포닉스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현재 9개소 이상 이제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양식 기술 지도를 하는 농장에 살펴보면 거의 다맥식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1년 기준으로 현재 이제 판매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로컬 마켓이나 온라인 판매로 주로 되고 있고, 1kg에 뭐 한 15,000원에서 2만 원 내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파주 같은 경우는 그 한우 식당을 운영하고요, 그 2층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아쿠아포닉스 농장을 이제 경영하면서 한우 식당에서 필요한 그 상추라든지 이러한 그 채소를 직접 아쿠아포닉스 농장에서 생산해서 공급 조달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으로 보면 현재 충북 진천, 그다음 충남 태안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전북 그리고 전남에서도 한 2개소 정도가 운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환경 부에서 보면요, 농약 사용이 다른 OECD 평균 국가보다 월등히 많죠. 월등히 많습니다. 또한 그 엽채류 재배 방법에서도 이런 토경이나 유기농 재배나 뭐 수경 재배에 비해가 아쿠아포닉스가 그
아쿠아포닉스 센터는 엽채류의 개체에서 함유된 질산염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엽채류가 부패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섞거나 하는 주된 원인이 엽채류가 갖고 있는 체내 이제 질산염에 기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아쿠아포닉스 내 아쿠아포닉스에서 재배되는 엽채류 개체 내 질산염 농도가 이만큼 낮다는 것은 보존 기간도 그만큼 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아쿠아포닉스에서 재배되는 엽채류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거의 한 3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쿠아포닉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에 사용되는 이런 농약 사용에 또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물고기랑 같이 키우기 때문에 이 농약을 사용했다는 또 물고기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아마 향후 농약 사용량도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농식품 생명 산업이 직면한 메가 트렌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현재 저희 농업이라든지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식품 산업이 왜 큰 메가 트렌드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업 인구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글로벌 식량 위기는 점점 앞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위기도 있고 현재 기회도 있죠. 이는 아쿠아포닉스는 이러한 경향에 비춰봤을 때 기회의 산업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쿠아포닉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쿠아포닉스는 6차 산업의 정수 산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국내 아쿠아포닉스가 현재 초기 단계지만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식물 공장에 비해서 아마 생태 교육용이나 IT, BT, ET, 융복화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점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촌의 소득 증대를 앞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또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 자본이 현재까지 조금 높은 편은 좀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유통망 확보와 시스템 관리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약점의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소 지원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는 뭐 파머스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아마 서포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쿠아포닉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육성해서 이런 아쿠아포닉스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훈련 기관들도 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산업화 전개 방안은 향후 앞으로 친환경, 지속 가능성, 안전성 이 세 가지 요소로 아마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쟁성 있는 양식 동물, 그러니까 수산 양식 부분과 농업이 융복합해서 향후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제 갈 거고요. 특히 도시 농수산업으로 아마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판매하고 이제 렌터라는 또 다른 한 산업이 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특화 품목으로도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6차 산업화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인데 생산, 가공, 판매뿐만 아니고 체험학습장 및 환경교육장 이런 여러 가지 산업화를 묶어서 지역 공동체로 특화 품목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레스토랑, 카페, 숙박, 체험학습장 등 여러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고요. 지역 축제를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도시 농수산업에 살펴보면요. 도시 근교에서 이제 아쿠아포닉스를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뭐 폐 공장이라든지 뭐 창고, 그다음에 이제 휴고 초등학생들 보면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도 있죠. 그런 학교 등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건물들을 이용해서 아쿠아포닉스를 도시 근방에서 운영을 통해서 산업적으로 발전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이죠. 건물 옥상 정원으로도 조성해도 되고요. 도심 속에 이제 사무실 같은데 이제 이런 실내 환경을 좀 개선한다거나 건물의 온도 조절을 조금 유지하고 싶거나 뭐 그런 목적에 맞춘 인테리어 산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아쿠아포닉스도 이제 산업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산업이 과연 경쟁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현재까지는 전망은 있으나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및 사업 확대 자금, 사업 자금도 확보하기가 사실 쉬운 편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뭐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향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조금 극복해야 될 문제고요. 현재 또한 식물 공장과의 경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에서도 이게 어류와 식물과 미생물을 이 세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 서적이라든지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현재 소규모 시스템으로는 수익성이 거의 조금 없고 적어도 한 300평 이상의 농가 규모로 가야지 수익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식품 뭐 수산 양식 생물도 그렇고 엽채류 등 농산물도 그렇고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에는 확실하나 이 시스템을 불안전하게 유지하지 않고 완전하게 유지했을 때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이걸 불안전하게 운영했을 때는 보장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은 카스 시스템으로서 어종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러한 품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다스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서 극복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른 수경 재배나 식물 공장에 비해가 노동력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이 미생물을 통한 수질 관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자동화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노동력은 조금 투입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리고 농가마다 이 물에 대한 수질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은 표준화가 가능한데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봤을 때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비적인 지식이라든지 그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창업을 해서 향후 산업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산업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아쿠아포닉스의 성공적인 산업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 연구소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박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친환경적임은 물론이고 수직 농업과 결합하게 되면 좁은 면적에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고 노동력도 절감되는 농법이니 특히 요즘 귀농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기후변화 대응 미래 식량 안보의 혁신 아쿠아포닉스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1 G푸드쇼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된 강연 영상은 G푸드쇼 온라인 전시관에서 언제든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1 G푸드쇼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판촉 기획전을 통해서 우수한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경품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행사 기간 동안 많은 방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참가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